학점은행제 하는 법 정말 쉽습니다 라고 적어두기는 했는데 쉽다라고 하기에는 내용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서론 없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학점은행제 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키워드를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목표, 설계, 교육원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키워드를 나눠서 설명해 드릴 거고요. 하나씩 알아볼 건데 지금 여기에 있는 키워드에 대해서 설명할 때 추가 키워드 몇 가지가 더 생길 겁니다. 이것까지는 하나의 영상 안에서 설명해버리면 내용이 너무 많아져 버리기 때문에 세부 키워드까지 설명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학습자분들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학점은행제를 하는데 목표를 왜 강조하느냐, 이거를 알아야만 학점은행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올해 12월에 일반 편입을 지원하고 싶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적어둔 내용 보시면은 목표가 정말로 확고하죠. 이거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학점은행제를 시작했어. 몇 학점 필요해? 지원하는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전문학과 취득하면은 대부분의 대학교는 일반 편입을 할 수 있으니까 80학점이 최대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러면 나는 일단은 80학점이 필요해. 이거를 언제까지? 올해 12월까지. 전공은 어떻게 할까? 대학교 일반 편입 지원할 때는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는 전공 제한을 두지는 않으니까 전공은 학위 받기 쉬운 걸로 아무거나 해도 된다. 보시는 것처럼 목표 단계에서 뜯은 내용들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죠. 목표를 정하실 때 정확하게 어떤 것을 할 것이며 이거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필요한 학점은 몇 학점이고 이 학점을 언제까지 채우는가, 전공은 어떤 것으로 선택을 하는가, 이런 식으로 깊게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나에게 필요한 올바른 학점은행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목표라는 키워드를 뜯다 보시면은 여기서 또 다른 키워드, 내게 필요한 학점, 학점 취득 기간, 전공 선택, 얘네들을 마주하시게 될 거고, 이 과정들을 잘 진행하면은 정말 좋은데 전공을 선택하는 부분에서 막히시는 분들이 좀 계시기는 할 겁니다. 전공 선택폭이 워낙 좁아서요. 그렇지만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학점은행제는 첫 단추를 끼우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내서라도 목표를 확고하게 해서 뼈대를 단단하게 잡는 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목표를 정했으니까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설계. 앞에서 목표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제 설계를 만들어야겠죠. 학점은행제는 학년 개념 없이 학점만 얻고 끝내는 과정이라서 학년 과정에 맞게 어떤 수업을 듣고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설계 만드는 작업을 별도로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를 만드는 과정 안에서 추가로 알아야 되는 키워드가 좀 많이 나옵니다. 학점은행제 설계를 만들 땐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일단은 학점 취득 방법, 수업이 아닌 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을 설계에 넣는다거나 아니면 독학사 시험을 합격하고 나서 이거를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을 받는다거나 내가 전에 다니던 대학교 학점을 학점은행제로 가져와서 등록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수업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학점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학점은행제 학습 설계라는 이 키워드 안에서 이렇게나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예 모른 척 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학점 취득 방법에 대한 내용은 시간을 좀 내서 한번 훑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설계를 만들 때 정말 중요한 것, 연간 학점 이수 제한. 이거는 중요해서 강조를 4번이나 했어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연간 학점 이수 제한, 이 키워드는 제가 별도로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할 예정이기도 한데요. 지금 이 키워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도 제도 이용 주의사항이라고 대놓고 명시해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간 학점 이수 제한 키워드 또한 학습자분들께서 시간을 좀 내서라도 내용을 찾아보고 확인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설계 안에서의 세부 키워드 중 마지막 내용인 학위 취득 조건인데요. 학점은행제를 하실 때 학점만 채워 넣는 것과 학위를 받는 것의 과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까 제가 목표 키워드에서 일반 편입을 예로 들었잖아요. 내가 학위 취득 없이 보유 학점만 갖고 뭘 하겠다 하면은 정말 아무거나 다 때려 넣어도 됩니다. 수업 아무거나 듣고 자격증 아무거나 넣고 독학사 아무거나 넣고 학점 이수 제한, 이 선 안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학점을 아무거나 다 때려 넣어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기준 학점만 채우면 되니까. 그런데 내가 학위를 받아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왜? 학위 취득 조건이라는 게 존재하니까. 이것만 놓고 봐도 내가 보유 학점으로 편입을 하는 것과 내가 학위 취득, 전문학사 취득을 해서 편입을 하는
것, 같은 목표라고 하더라도 세부 내용에 따라서 학습 설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목표를 정할 때 내가 학위 취득까지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설계 키워드로 넘어갔을 때 학위 취득 조건에 부합하는지도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적어놓은 것들 보면 설계 단계에서 추가 키워드가 좀 많죠. 수업 듣고 학점을 넣는 방법, 자격증 학점 취득 방법, 독학사 학점 취득 방법, 전적대학교 학점 등록 방법, 연간 학점 이수 제한, 학위 취득 조건까지 뭐 하나 대충 봐도 된다라고 할 것 없이 꼼꼼하게 체크해야 할 내용들이라 마음이 편치는 않은데요. 뭐 어찌저찌 해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 시간을 많이 들여서 꼼꼼하게 체크를 했다고 하고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설계를 어떻게 만들어? 라고 하신다면은 이때부터는 퍼즐 맞추기 하신다고 생각하면은 이해가 빠를 겁니다. 저희가 앞에서 목표를 잡을 때 내가 몇 학점이 필요한지, 어떤 전공을 선택할 건지, 언제까지 학점을 얻어야 하는지 다 정하고 왔잖아요. 그럼 이거를 하나의 큰 도화지처럼 쫙 펼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도 이용 주의사항을 체크하면서 여기에 있는 학점 취득 방법을 하나씩 끼우는 거야. 퍼즐 맞추기처럼. 목표를 제대로 정하고 왔고 학점 취득 방법에 대해서 체크를 다 한 상황이라면 퍼즐 맞추기 단계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도움말 정도 되는 이야기를 하자면 이거는 학점은행제뿐만 아니라 대학교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학점이 넘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모자라는 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퍼즐 맞추기 하면서 설계를 만드실 때 학점을 넘치게 만들었으면 만들었지 너무 딱 맞춰서 만들지는 마세요. 1학점이라도 부족하면 어떤 경우에서도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설계를 만들 땐 차라리 학점을 조금 더 넘치게 만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교육원을 찾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얘는 앞의 내용들보다 훨씬 쉽습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는 교육원을 찾는 방법, 다른 하나는 교육원을 비교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만 알면 되고요. 교육원 찾는 방법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교육훈련기관조회 여기에 접속을 해서 이걸로 찾으면 되는데 교육원이 정말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누가 사용하느냐? 내가 선택한 전공이 보편적인 전공이 아닌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학점은행제를 하시면은 보통은 경영학, 심리학, 아동학, 사회복지학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게 아니라 뭐 행정학, 체육학, 전기공학, 건축공학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얘네들을 선택했을 때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교육훈련기관 조회 시스템 이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편적인 전공 선택하신 분들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했던 경영학, 심리학, 아동학 이런 것들 아니더라도 내가 아무거나 들어도 상관없으신 분들 이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교육훈련기관 조회 이거를 사용하시면은 교육원이 100단위로 나와요.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인터넷에서 학점은행제 검색하고 찾는 게 훨씬 빠르고요. 뭐 네이버나 유튜브에 학점은행제 검색했을 때 뭐 광고 나오고 접속하면 수업 사이트 나오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거기가 전부 교육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찾으면은 신뢰도 측면에서 보기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떤 것을 보고 판단하면 되느냐? 제일 중요한 비교 대상 수강료입니다. 예전에야 제가 막 점수 반영 방식이나 아니면은 수업의 시스템 이런 거를 조금 강조했었는데 요즘은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수강료 저렴한 곳에서 수업 들으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다. 나는 신뢰도 측면에서 점수를 조금 더 주고 싶다 하면은 이때는 수강 후기를 따로 찾아보셔야 하는데 수강 후기를 보실 때 교육원 내에서 보여주는 후기나 광고에서 보여주는 수강 후기 말고 수업 진행도, 참여도 이런 것들을 전부 업로드해서 나는 진짜 이 수업을 듣고 후기를 말한다 라는 느낌의 후기가 있을 겁니다. 시간을 조금 내서라도 이런 값진 후기를 좀 찾아서 교육원을 선택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이렇게 수강 후기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 뭐 내 주변에서 내 친구가 혹은 내 직장 동료가 학점은행제를 했는데 이 교육원에서 수업을 듣고 했는데 괜찮더라. 이렇게 알아보는 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광고성 후기로 교육원을 찾는 것보다는 100배 나아요. 교육원은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시면 되는데 아까 제가 교육훈련기관 조회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들, 보편적인 전공이 아닌 전공을 선택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사실상 교육원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냥 나오는 교육원 몇 군데 둘러보고 신청을 하셔야 할 건데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내가 여러 가지 교육원을 둘러보고
비교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교육원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상 내용이 좀 많아서 보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다면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상담 링크 혹은 댓글 이용하셔서 문의해 주시면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은 안 하셔도 되고요.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름진 학점은행제 안선생이었습니다.